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길 따라 진주를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진주를 가서 느낀 거, 그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홍보팀장이 맨날 이거 동영상 본문 올릴 때 제목을 뭘로 해야 되냐고 맨날 물어보는, 오늘은 제목 달기가 참 애매하네. 오늘은 뭐 전쟁과 평화, 이 정도.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그 정도로 하고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진주를 갔었는데요. 진주 청국사하고 진주성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청국사는 이제 우리 광주로 치면 정신사 같은 절입니다. 진주에서 제일 그래도 해인사 수말사로서 오래되고 아주 이제 유서 깊은 절이고 또 도량도 크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심사랑 비슷합니다. 위치한 것도 시내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 우리도 보면 뭐 광주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 시내지만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죠. 또 역사도 오래됐고. 근데 사실 뭐 청국사는 뭐 도량은 참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여분 후 소식지에 보면 잘 나올 거고, 그 진주성을 갔었는데, 진주성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농계죠, 농계. 그때 가신 분들이 여기 잘 안 보이네. 농계 잘 알죠? 뭐 외장을 끌어안고 난강으로 다이빙 해가지고 뭐 이제 같이 죽었다. 그래서 뭐 의로운 기생에서 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계 이야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진주에서는 뭐. 그래서 진주 가면 뭐 진주 표지판, 안내판 다 농계 그림이에요. 뭐 하여튼 농계가 제일 유명한데, 이제 진주성이 왜 유명한가 하면 진주성 전투 때문에 유명합니다. 진주성 전투라는 게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고, 또 그게 가장 잔혹하게 민간인들,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굳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말로 하면 민간인들이죠. 양민들이 학살당한 전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뭐 모든 전쟁은 다 무의미하지만 정말 무의미한 전투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어쨌든 그 진주라는 곳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따지자면 이제 이 전라도가 곡창지대고 왜군이 한반도를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목적했던 대로 중국 명나라까지 치려면 현지에서 이제 병력이나 물자를 조달해야 되니까 전라도를 손에 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막고 있으니까 전라도 쪽 남해 바다를 막아서 바다 쪽으로 못 가니까 육지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관문이 이제 진주다 이거지. 진주를 뚫으면 일본은 전라도를 장악을 해서 임진왜란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원활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진주고, 우리 입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게 또 진주였습니다. 진주성 오늘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일본군이 한 3만 명 정도 쳐들어왔고, 우리 쪽 병력은 진주성에 있던 당시 병력은 많아야 한 2,500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되는 병력이 쳐들어왔는데 6일 동안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여러 가지 이긴 데는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그때 당시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민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싸움에 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시민 장군이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몇 달 전부터 병사들도 훈련시키고 군량미도 비축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긴 이유고, 일본군이 이제 패전한 이유는 일본이 부산포로 들어와가지고 서울까지 가는데 보름밖에 안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전쟁이랄 것도 없이 그냥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간 거예요. 전쟁하는 것도. 그러니까 막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냥 바로 그 선두부대가 치고 올라가고 평양까지 가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본군이 한반도를 쳐들어와서 거의 뭐 평양까지 진군을 했죠. 그러니까 선두 정예 부대들은 사실은 이미 다 서울 평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후방에 있는 부대들, 그러니까 조금 전투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모아서 한 3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뭐 만만하게 보고 이제 전쟁을 한 게 또 이제 일본의 군이 패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왜 졌느냐? 우선 지휘 체계가 분열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성 이제 1차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전라도 쪽에 어떤 장수도 진주성에 들어오고 경상도 쪽에 장수도 들어오고 어디에 장수도 들어오고 해서 그냥 진주성 안에 이렇게 장수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통일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일본 군들이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한 뒤에 그걸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10만 대군을 몰고 어마어마한 병사를 몰고 또 그 병사들은 나름 정예 부대들이죠. 몰고 와서 단단히 벼르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패인 중에 하나가 2차 전투를 할 때는 장마철이었대요. 근데 우리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대포의 전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마철이니까 대포에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대포가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 또 이런 이유 때문에 2차 전투는 패했다. 근데 이 1차 전투에 이기고 나서 그 경상도 쪽에 있던 백성들이 광군은 믿을 수가 없죠. 광군은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본군들이 쳐들어가는데 보름이 채 안 걸렸으니까 전혀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제 진주성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일대에 있던 백성들이 다 진주성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도 있고 피난 온 백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주성이 완전히 많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주성에 있던 민간인들이 약 6만에서 7만 정도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의 피난민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학살을 당합니다. 진주성에서. 일본군들은 2차 전투는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그냥 학살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농계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뭐 사실은 농계 이야기는 학자들의 정설은 아니에요. 학계에서는 이거는 근거가 미약하다. 확인된 사실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선시대 후대에 이제 사대부들이 그걸 이제 한참 지나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거를 100%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진주성이 무너지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민간인과 그 병사들을 학살을 할 때 아마 당연히 내가 차라리 외놈들한테 죽는 것보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해서 남강에 뛰어든 처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았고 그래서 농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진주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현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러시아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 이야기를 하나 싶지만 임진왜란에 전개되는 양상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이 너무나 비슷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처음에는 키예프라고 그랬죠. 지금은 키이우라고 그러는 수도까지 며칠 만에 진격을 해요. 수도 코앞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손에 떨어졌구나.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서울까지 하고 평양까지 가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어요.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말 타고 그냥 계속 이동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임진왜란이 전개된 거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전개된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국면이 정치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명나라가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전쟁이 정치 국면이 돼. 그리고 일본하고 명나라가 협상을 시작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러시아가 당장 끝장낼 것 같았는데 지금 정체가 되고 러시아 군대는 돈바스를 중심으로 그쪽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상이 비슷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임진왜란은 우리가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임진왜란은 몇 년도 1592년 임진왜란 장소는 뭐 이순신 장군 그때 왕은 선조고 선조가 뭐 우유부단하고 유약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우리 그냥 국사 시간에 시험 공부하는 대상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내가 진주성을 가서 이제 본 거는 뭐냐 하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특히 진주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학살이 범해졌다. 진짜. 진주성에는 사람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일본군들이. 정말 그래서 남강이 완전히 피로 물들 정도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국사 시간에 외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바로 우리 코앞은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전쟁이 무기만 약간 달라졌을 뿐 사람들만 달라지고 나라만 달라졌지 똑같은 패턴의 전쟁이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피난을 가고 죽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면 러시아 푸틴은 나쁜 놈, 학살자, 침략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은 그 원래 코미디언 배우였는데 자기 한 몸 살신성이 나는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영웅으로 묘사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일 훌륭한 영웅은 백성들을 안 죽이는 사람이에요. 좀 비굴하더라도 머리 숙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의 그 반 이상이 피난을 나갔대요. 그 10분의 1 정도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는 지금 10년, 20년 정도 퇴부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뭐 세계사라든가 국사책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태반이잖아요. 몇 년도에 무슨 전쟁, 언제 무슨 전쟁, 뭐 다 전쟁 이야기예요. 그만큼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점철되어 왔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이제 5월인데, 우리 광주도 42년 전에 전쟁 같은 상황이 이 광주에서 10일 넘게 벌어졌어요.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건 전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시민군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리고 그때 공수부대들은 마치 베트남에서 베트콩들 잡듯이 그렇게 군사작전을 펼쳐서 시민군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는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 그것도 전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도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개가 개를 죽이는 건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돼지가 돼지를 학살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만 유독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평상시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큰 벌을 받습니다. 심할 때는 사형까지. 아주 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천벌을 받을 행동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상을 줘요. 훈장을 주고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고 막 카프레이드를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그걸 떠나가지고 평상시에는 전혀 제일 나쁜 행동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 왜 전쟁이라는 시기에는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진주,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전투의 양상이 아까도 말했지만 초창기에 거의 뭐 한쪽에서 그 일본군들이 한반도를 거의 다 점령하듯이 했다가 결국 한 1년 정도 뒤에는 정체기에 들어가지고 명나라와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일본이 물러났는데 이러한 방식은 한국전쟁도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한국전쟁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와 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낙동강까지 다 밀고 내려와 가지고 남한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엔군이 이제 참전을 하니까 또 불과 몇 달 만에 쫙 신우지까지 또 유엔군하고 국군들이 또 다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중공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쫙 밀어냈어요. 이게 1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한국 전쟁을 3년 넘게 했다고 하는데 초창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무슨 뭐 펀치볼 전투 막 그런 거 주로 휴전선 부근에서 땅 따먹게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고지를 많이 차지하느냐. 그래서 정전 협상할 때 어느 쪽이 더 영토를 많이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휴전선 부근에서 지루한 싸움이 2년 동안 전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소설 같은 거를 보면 52년도, 53년도 그때 당시 서울은 그냥 평범한 그 사회생활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 휴전선 부근에서는 전쟁을 하고 휴가를 받으면 서울에 와서 휴가 보내고 또 전쟁터로 가고 그렇게 했어요. 양상이 한국전쟁, 우리가 말하는 6.25도 비슷했다 보면. 역사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로 70년 정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운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어릴 때 뭐 전쟁을 경험하신 분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멀리서 보면. 근데 실제로 뭐 이런 풍경 같은 거 우리가 뭐 저기 한강 고수부지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쫙 있는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너무나 평화롭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없이 평화로운데 가까이 가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맨날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가 그래요. 보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 왜? 전쟁이 아니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중생심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꼭 평화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뭐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 이 일상적인 삶, 이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진주를 가서 느낀 게 첫 번째는, 무슨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임진왜란이다, 뭐 이순신 장군 이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몇 줄의 문장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이 또 하필이면 80년 5월 그 광주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이 24일입니다. 보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김동수 열사 그 추모 문화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 정심사에서 매년 김동수 열사 추모, 그전에는 추모제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문화제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정심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갔었는데 김동수 열사가 누구냐 하면 80년 당시에 조선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리하고는 좀 그래도 뭐 불자지만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생이었으니까 동시에 그때 당시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참 그때가 그 뭡니까 초파일 기간이었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학생이었고 불교 학생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5월 27일 날 도청을 사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죽은 15분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기는 뭐 윤상원 열사나 이런 분들은 잘 알죠, 우리가. 워낙 유명하고, 또 초창기부터 막 계속 그 윤상원 열사 같은 경우는 삶의 뭐 자취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발굴해서 알리고 했는데, 김동수 열사는 사실 좀 그동안 좀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그런 정말 80년 5월 당시에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꼭 그거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심사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모 문화제를 가서 느낀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진주성 가서 봤을 때 느낀 점이 같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주성은 그래도 같은 민족은 아니었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거고 80년 5월 당시에는 같은 민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때 공수부대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정치 경제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이제 공수부대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베트남전에서 그 전투 경험을 충분히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게릴라 민간인들 속에 게릴라들을 색출하고 그런 게릴라들을 잡아내고 이런 일들을 베트남 전투 당시에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투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전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비치는 거예요. 군인 대 군인 간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미 베트남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 양반들은.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80년 5월 당시에 쓰러진 우리 그 광주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하고 베트남에서 우리 그 파월 장병들 손에 죽은 베트남인들의 목숨은 그럼 소중하지 않느냐. 똑같은 목숨이죠. 그죠? 그 사람들 목숨도 소중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겠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100년 넘게 외세에 시달리고 100년 가까이 외세와 싸워온 나라예요. 미국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프랑스가 쳐들어와가지고 프랑스하고 수십 년 전쟁을 했고 게릴라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국하고 수십 년 전쟁을 했어. 베트남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트콩 들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똑같습니다. 베트콩들의 목숨이나 우리 80년 5월에 돌아가신 그 열사들의 목숨 400년 전에
진주성에서 누군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 숱하게 학살을 당한 그 우리 진주 피난민들이나 다 똑같은 목숨이다. 그런 거를 어제 이제 제가 참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추모문화제에 참석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80년 5월을 이야기할 때 민주화 항쟁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거기서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민주화 항쟁은 당연한 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이 뭐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든 뭐 부정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든 그 어떤 폭력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요번에 추모문화제를 가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진주 불교문화답사를 가서 느꼈습니다. 80년 5월이 이제 벌써 42년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 이것도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정말 먼 일로 생각하는 6.25가 사실은 한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40년이나 70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30년 뒤에 광주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이나 광주나 사실은 아주 우리 바로 최근에 벌어진 그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역사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감회를 이번에 5월달 그 불교 길따라 절따라를 갔다 와서 느꼈습니다. 6월달에는 저기 군산으로 갑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6월달은 군산이 유명한 것은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참 아이러니하죠. 5월달은 진주에 가가지고 뭡니까 일본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했는가를 보고 또 이제 6월달에는 군산에 가가지고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의 흔적을 또 문화재로서 그런 흔적을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군산에 가면 일본식 절이 있어요. 동국사라고. 그게 이제 일본 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실제로 뭐 보니까 일본에서 뭐 자재를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자료 조사해 봐야 되고 하여튼 그 일본식 절을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 시내에 여기저기 남아 있는 이제 일제 시대의 어떤 흔적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계획입니다.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도 좀 풀렸고 원래는 경주를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교토를 한번 길따라 절따라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경주도 이제 올해 겨우 갔잖아요. 2년을 연기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좀 지금처럼 계속 잠잠해지면 내년 봄에는 일본 교토를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불교는 불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그 불교 문화재가 너무나 잘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있는 거 잘 가꾸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 잘해요. 그래서 막 1000년 넘은 목조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 어떤 뭐 일본의 그 고찰들이죠. 고찰. 정말 그 불교 문화, 불교 미술을 제대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뭐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 내년에는 교토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월 달에는 길 따라 절 따라를 군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